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마감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1인당 100만 원 지급 발언이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여야는 물론이고 곳간을 지켜야 하는 정부와의 충돌까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대선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뜨거워지고 있는 정치권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 발언은 그렇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은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초과 세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좀 문제나 혹은 논란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논란에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왜 가면 이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들고 나왔는가부터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초반 국면 장악용 승부수를 던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표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고 한다면 다수의 국민들은 찬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해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선 직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됨으로써 사실 민주당의 작년 그 총선 승리 압승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작용으로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키워드는 뉴스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중에 뉴스는 뉴스로 듣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대장동 개발로 그리고 조폭 관련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계속 뉴스가 생산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딱 던짐으로써 사실 이재명 후보가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뉴스의 국민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상당히 적고 국민을 전환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브랜드죠. 브랜드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재명 후보하면 이 정책 브랜드로 딱 떠오르는 게 기본 시리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 시리즈하고 상당히 맥이 닿아 있는 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이 정책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 장악력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여당 후보가 되긴 했지만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분명히 아직까지 각인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재난지원금 이걸 이슈를 던짐으로써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여당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정부 관료들까지도 한 손에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승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의도가 잘 관철이 될 것이냐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당장 같은 진보 진영인 정의당에서 매표형이라고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상당히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내에서도 적잖은 그러니까 지금 이견이 지금 표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난번 경선에서 강력하게 맞붙었던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그러니까 대변인을 했던 오영훈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당내 아예 합의가 안 됐다. 그리고 이걸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한테 더 두텁게 주는 그런 식의 복지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게 지난번 이낙연 전 대표 당시 후보가 이야기했던 신복지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를 이렇게 포용을 하면서
신복지라는 그 정책도 같이 내가 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신복지를 지금 포용하겠다는 거하고 약간은 상충될 수 부합되지 있는. 않는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원팀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약간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뭐 4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주시면서 이번 이재명 대선 후보의 어떤 이번 제안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뭐 지난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총선 때 좀 뭐 쏠쏠한 맛을 봤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도 그만한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표심을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대해서는 지난해 그때 상황과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 어제부터 위드 코로나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이제 우리가 오히려 포괄적으로 정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갈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갖추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느냐에 사실은 이제 더 이슈가 집중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차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금 이런 발언들은 상당히 성동격서적인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동격서. 지난주 발언 한번 되새겨 보시면 네. 음식점 총량제 그다음에 주 4일째 건에 들어서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정쟁의 됐죠. 한 네. 이슈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튀는 발언으로 일단 주목도를 높인 뒤에 굉장히 대중 소구력이 높은 재난지원금 카드, 돈을 주겠다 이런 카드로 이제 주도권을 거머쥐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여지죠. 더더군다나 때리는 상대를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를 겨냥해서 함으로써 국간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 지수가 50%가 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차별성을 두긴 둬야 되는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0%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 척을 지긴 그렇고 하니까 바로 관료 사이를 공격함으로써 자기가 내가 집권하면은 정권 교체적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보여줌과 동시에 예. 그러나 그러면서도 친문을 자극하지 않는 이런 전략인데 저는 이걸 한번 지적해 보고 싶어요. 여당 대선 후보가 국가 재정과도 맞물린 이런 아주 민감한 이슈를 당정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툭 던진다. 이재명 후보의 브랜드가 뭡니까? 이재명은 합니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들여다 보면은 이재명은 합니다의 함정이 뭐냐? 잘못하면 추진력 강하다고 보여줄 수도 있지만 네. 잘못 비춰지면 과격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독선적일 거예요. 수 그렇죠. 있다.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야 본선에서도 좀 장악력이 있어요. 어떤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표 예산 지금 실현하려면 지금 본 예산에서는 전혀 한 푼도 편성돼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증액을 하거나 604조에 증액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년도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증액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정부가 동의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예, 말이죠. 예.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는 건데 저는 그렇죠. 아직도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아니잖아요. 여당의 대선 후보일 뿐인 사람인데. 그렇죠. 후보죠. 근데 그래서 그런 후보일 뿐인 사람이 올해의 마지막 이번 예산은 네. 이번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기도 하지만 내년 정부의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그런 합의와 담론은 어떻게 구성해 갈 것인가? 본인이 왜 여기에 대해서 모든 전권을 쥐려 합니까? 11월 5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고 난 다음에 뭐 그런 후보들끼리 대표성을 갖고 협의하든가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저렇게 전격적으로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이 당무 우선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무 우선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국가 재정과 연결된 것을 바로 자기가 독선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처리할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 실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충돌하면서 예. 본인을 좀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지 선거 전략적 목적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는 뭐 정치인들 간의 논쟁 혹은 뭐 정치인과 또 관료와의 논쟁은 판단 또 결단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뭐 지나치게 논쟁이 좀 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당연히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지난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쳤던 재난지원금이 다 항상 뭐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됐고 과연 빚을 더 내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사실 이렇게 포퓰리즘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걸 내다보고 이슈를 던진 만든 거죠. 거다. 예, 일단 우리도 이 주제를 지금 다루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뭐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쏟아졌고 그 늪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 어디로 이제 이슈가 튀어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예. 속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전체적인 상황 자체를 좀 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로 확정되면서부터 굉장히 발빠르게 여러 가지 이슈들, 이 논쟁적인 이슈들을 던진 것이고 특히 이제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굉장히 국민들이 느끼기에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던져놓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서로 나중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나는 그때 좀 이렇게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을 언제든 갖고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던지고 있는 것은 당장 뭐 실현 가능성 이 부분은 엊그제 그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당내 어떤 협의 같은 것들이 안 된 상황, 그렇죠. 현재 604조 정도 되는 예산안이 네. 국회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이미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오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이게 올라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요구하는 이 삭감된 뭐 지역 화폐 같은 예산 이걸 거기다 반영을 하게 되면 한 650조 정도 이미 거기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추가한다. 얹힌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이재명 후보도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슈를 던져서 일단은 좀 눈길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쏠리겠다. 가져가는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 속에서 많은 이슈들을 좀 던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세 분 말씀을 들어보면 역시 이번 사실 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냐 마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논란을 논란으로 덮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는 좀 성공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이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부분은 예. 일종의 그러니까 일수불태죠. 절대 물릴 수 없는 수단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뭐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사실 지난번 5차 재난지원금 때 그때 전 국민 88%까지 주기로 예, 했는데 예. 경기도만 그러니까 전 전 국민 다 국민에게, 줬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뭘 관철시켰냐면 이재명은 합니다는 분명한 추진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여기서 물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음식증 총량제, 예, 예. 그 주 4일 근무제를 던졌다가 상당히 여론의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건 뭐 내가 지금 당장 아이디어 하자는 건 차원에서, 아니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물리는 모습을 네, 한발 보이면서 소위 물러서는. 말해서 간보기 예.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에 지금 그 측면에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이것도 만약에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는 식으로 이렇게 물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이게 관철될 거라고 나름대로 자신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네. 민심 이기는 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예를 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상당히 그러니까 여론의 우위를 확보하게 되면 어제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국민 민심이 그래가면 정치인은 결단하고 관료는 따라오면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은 그런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초과 세수가 10조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예. 재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생각인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지금 만약에 지금 초과 세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네네. 지금 내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거 이전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 만약에 지금 초과 세수를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추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추경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11월 달에 추경한 적은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가장 마지막에 한 게 10월 달에 했는데 네네. 2001년도에 9.11 태어났을 때 네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추경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국면은 이제 내년도에 예산을 지금 본격적으로 그렇죠. 논의하는 국회에서 상황이기 논의하는, 때문에 네. 추경이 이야기하기 소화 세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년 예산을 어떤 식으로 가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부가 지금 국회에 제출한 예산을 손을 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걸 정부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홍남기 가면 기재부 총리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정부 예산안을 내리는 실질적인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과연 동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 이 승부수가 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계승을 하겠다라는 인사안과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기존 마무리를 하려는 이 시점과 어떤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앞서 홍남기 부총리도 어쨌든 지금 경제부총리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곳간 측면에서 그거를 지금 빚이 많기 때문에 빚을 상환해야 되냐 아니면 이걸 추가 세수를 또 돈을 써야 되냐를 두고는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는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제 지난주 월요일로 시계를 돌려서 대통령 시정연설 예산안 올라갔을 때 대통령 시정연설 했잖아요. 했죠.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가장 이번 예산의 편성의 주안점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그다음에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두텁게 보상하는 그런 예산도 다 담았다. 그리고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도 확대하겠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다. 초당적 논의 협력 기대한다라고 말미에 뭐라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놨어요. 대통령께서 604조라는 예산은 올해 본 예산보다도 8.3% 늘어난 슈퍼 울트라 정말 초슈퍼 예산이라고 하죠, 예산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표 지금 예산이 들어가려면은 최소 15조에서 25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딜레마가 뭐냐? 대통령과 선을 그으면서 차별성을 부여해서 정권은 새로운 권력 교체라는 것을 정권 교체라는 것을 얘기하려니 굉장히 문 대통령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애매모호한 권력 교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당연히 권력이 교체되죠. 대통령이 바뀌는데 바뀌니까. 그게 어떻게 권력 교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한 편으로 지금 넘어가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금 양쪽 딜레마죠. 넘어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선을 그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다라면은 저는 그러면서 이제 자꾸 홍남기 부총리를 공격하면서 관료와 정치인의 문제를 치환하려고 드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거는 국채 발행 아니면은 추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올해 11월 추경 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 추경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현재 본 예산이 중이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다.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점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력을 더 이렇게 내세우는 과정으로 저는 전략을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돈을 쓰느냐 아니면 지금 너무 쌓여가고 있는 뭐 가계부채 혹은 국가부채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상환을 해야 되냐, 우리가 너무 빚이 빠르게 늘었다라는 지적은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얻으면서 과연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두고 뭐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선이라는 이 국가적인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그 유력한 대선 후보 한 명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주장하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어쨌든 전 국민한테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어쨌든 투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시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상정 의원이 그것을 매표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좀 적절치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본인이 더군다나 그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이 벌써 2년 이렇게 지나지 않습니까? 2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 국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돈을 벌었고 네. 어떤 사람은 별 타격이 없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죠. 보통 샐러리맨들 같은 경우는 뭐 큰 어떤 타격이 없습니다. 네, 그냥 네. 급여가 다 똑같이 나오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분들은 뭐 아시다시피 엄청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고,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 지금 거리 가보면 다 뭐 임대 매물로 네, 나온 막 이런 현수막 걸려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점포가 안타까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같은 금액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를 지원을 해야 되느냐. 예.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더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이낙연 네. 전 대표도 얘기했고, 저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이제 형성이 확보가 되는.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 전 국민에게 국민 주자. 재난지원금, 저는 조금 이게 좀 뜬금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내용을 떠나서 어쨌든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프레임 전환, 이슈 사로잡기 이런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지,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가져가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국가 부채 수준도 IMF 통계에 따르면 선진국 35개국 중에 증가 속도가 네. 우리가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뭐 빠르게 늘었다. 그렇습니다. 이 산술적인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규모도 많이 늘었죠. 내년 되면 뭐 GDP의 50%를 네. 넘어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1,068조 정도 된다. 1인당 한 2천만 원 정도의 부채를 국민 1인당 다 지게 지고 되는 거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도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부분이 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는 좀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 이재명 이제 대선 후보의 어떤 발언과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을 어떻게 또 대응하면서 뭐 덮을 수 있을지 하고는 또 다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는 계기가 되진 않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예요. 이제 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가 개시가 됐는데 일단 보면 첫날 분위기는 되게 좋았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서버가 터졌다라고 뭐 예. 반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뭐 높은 호응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뭐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국민의힘과 경선과 관련해서 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러니까 6월달에 이준석 대표가 뽑힐 때 그때 이 당원 규모보다 한 20만 명 더 늘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표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네. 어제 지금 투표율이 43.82%, 2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6월달 전당대회 때 네. 25.8%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데, 근데 아마 그러니까 이 최종 투표율이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 36.1%였는데 네. 첫날 지금 투표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이준석 대표는 뭐 지금 70%까지 본다는데 네네. 저는 뭐 70%까지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그러나 70% 거의 육박한다고 한다면요. 거의 40만 명이 투표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원 참여율이 이렇게 높으면 네네.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냐. 그렇죠. 이걸 그게 안 중요하죠. 따져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번 지금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는 지금 당심이 50%가 반영되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아까 제가 한 2배 정도 당원수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그랬는데 예. 그 늘어난 당원의 절반 가까이가 20대에서 40대예요. 이 젊은 네. 표심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분들이 과연 누구를 찍을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일단 뭐 그러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다 아전인수격적으로 해석할 나한테 수밖에 유리하다라고. 없죠. 내가 유리하다고 네.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그 논리는 소위 말해서 조직력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으니까 당원들 하면 아무래도 조직적인 힘에 의해서 뭐 지금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발휘되는 것이다. 그런 표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고 홍준표 후보 쪽 입장에서는 사실 2030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후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늘어난 당원의 절반 정도가 2030이라고 하면 예. 이렇게 투표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사람들도 많이 찍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무조건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장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로가 지금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당원들만 따로 딱 조사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섞여 민주당처럼 순회 경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표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포인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샷 경선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깜깜이 경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에 패배한 후보 또 패배한 후보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승복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납득이 가지 않는. 예, 우리가 분명히 이기고 있을 거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졌다? 그럴 경우에 과연 승복이 쉽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이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죠. 거기만 납득을 하지 못할 예, 경우에는 아예 가면 다른 쪽으로 네, 가든지 선택을 아니면 투표를 참여를 포기하든지 포기를 할 수 예. 있고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실 뭐 당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민심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에서 좀 알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첫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투표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까를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굳이 분석을 한다면 네네.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권리당원, 그러니까 그 책임당원 지금 늘어난 게 예. 20대에서 40대가 많긴 해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수도권도 좀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이 표를 놓고 보면은 지금 57만 명 그 책임당원 가운데 예. 50대 이상이 65%입니다. 65%요? 예, 그다음에 경북, 경남 등 영남 당원의 비중이 전체 43%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은 결국 아직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강한 50대 이상 이상. 많고, 그다음에 영남의 책임당원이 43%란 말은 이렇게 첫날에 투표가 뜨겁다는 것은 역시 그래도 예측했던 대로 홍준표 후보는 2030이 나를 지지했을 수도 있다라고 예, 얘기하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윤 총장이 조금 윤 후보가 조금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 다만 네. 저는 6.11 지방선거 때 예. 아니, 지방선거 6.11 그 이준석 대표 선거 때 네네네. 그때 정말 당대표 유일하게 뽑힐 이 정당 선거에서 민심이 당심을 견인했던 선거거든요. 그게 유일한 사례일 겁니다. 아마 보수 정당 역사상에는. 그렇다면은 저는 이 추세라는 것이 이제 지금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민심에서는 앞서고 있는 것이 잡히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추세잖아요. 추세. 그렇죠. 그렇다면 이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그러면 이 저기 지금 여론조사는 1,500명씩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6,000명을 합산해서 최종 정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저는 윤 총장에게, 윤 후보에게 조금 여기선 당원 투표에서 조금 지는 것을 얼마만큼 홍준표 후보가 만회할 수 있을 여기서 것인가. 표를 벌릴 수 여론조사 벌릴 수 있을 것인가 관건인데, 그렇다면 저는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끝나는, 물론 이제 ARS로도 3, 4일 합니다만은 네네. 당원 투표가 끝나는 오늘도 보여지지만 중요한 건 4일 날 끝나는 여론조사 잡히지는 않겠지만 그때까지 이제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저는 이번 국민의힘 최종 승부의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가 지금처럼 떠오르기 전에 뭐 내가 이제 좀 더 있으면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지지율을 역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일각에서는 뭐 구간의 명관이라고 역시 홍준표 후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기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얼마나 뒷심을 발휘하느냐, 그렇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민심과 당심 5대5 비율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민심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로 표현된 여기에서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5%포인트 전후에서 좀 앞서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5%포인트 정도 앞서는 이 여론조사를 안으로 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응답자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의 응답 양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리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 흐름이 윤석열 후보보다도 거의 한 4배 정도 이렇게 높습니다. 그 얘기는 민주당 측에서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더 상대하기 쉽다라고 판단해서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어떤 좀 매력을 느껴서 홍준표 후보가 되면 그쪽으로 찍을 수도 있는 확장성의 측면에서 그 두 가지 측면이 예, 다 예. 있는 거죠. 그것이 정확하게 뭐다라고 어떻다라고 보기는, 하기는 뭐하고, 네. 한편으로는 확장성, 한편으로는 이른바 좀 역선택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민심은 이런 상황이고, 예. 당심 부분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또 상당 부분 거의 서너 배 이상 거기는 앞서고 있거든요. 있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심에서 홍준표 후보가 당심에서 뒤지는 것 이상으로 민심에서 차이를 벌려야 홍준표 후보가 승리할 수 있고, 그렇죠. 반대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당심에서 현재 차이를 유지해 가면서 민심에서 최대한 홍준표 후보와의 차이를 좁혀야 어느 정도 좀 승리를 잡을 수 안정적인 승리를 있는.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현재 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라고 딱 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단지 예. 이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입당한 19만 명 정도의 그 당원들의 그 세대별 이 분포, 예. 이것을 어제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2040이 한 8만 명 정도, 8만, 예, 19만 5060이 중에요. 한 9만 5천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 이후에 입당한 19만 명의 당원도 대략
세대별로 봤을 때 그렇게 2040과 5060이 한 절반 비슷하게 이렇게 간다면 네네. 여기에서 홍준표 후보가 약진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한계가 않을 것이다.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은 현재 뭐 여러 가지 민심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민심이 또 당심으로 계속해서 이 삼투압 현상처럼 침투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투표를 남겨놓고 있고 지금 정확한 흐름에 대해서는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가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정치로 데뷔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뭐 돌풍이다, 새로운 바람이다라고 했지만 계속 말실수를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엔 또 이 식용계 발언이 또 논란이 되면서 뭐 공세 또 뭐 당 내에서도 공세가 있고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또 계속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뭐 식용계 논란은 뭐니까 지금 사실 이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던 후보 중에 한 분이 윤석열 후보인데, 후보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후보가 반려동물 상당히 사랑하시는 것 같던데 식용계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거 약간 좀 다른 문제다 네네. 식으로 이렇게 약간 차별적으로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 당내뿐만 아니라 지금 당 밖에서도 지금 상당히 일종의 뭐 그 인간 사회로 따지면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업보를 빌리면 일종의 견종차별인 거죠.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뭐 저는 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업법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이 식용계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사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 실언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주 뭐 120시간 노동 네. 문제라든지 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팩트를 잘못 알고 인식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막 상당히 결정적인 부분이 결국은 전두환 옹호 발언과 옹호하는, 그리고 또 그 네. 이은 개사가 사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후보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또 본선 가서 만약에 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이 전두환 관련된 발언이 결정적인 패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전두환 발언 때문에 본인이 결국은 지금 강주 가려고 하다가 결국 지금 경선전에 안 간다고 지금 네. 터닝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그만큼 상당히 심각하게 본인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그 남는 의문 자체가 뭐냐면 본인이 지금 헌법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한다고 그랬는데 예. 전두환이 그 지금 5.18과 군사 쿠데타 빼고 나면 정치는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인식 자체가 저는 심각한 이 헌법 가치하고 충돌되고 훼손될 있다는 수 거죠. 있다. 과연 전두환 시절에 정치가 있었나요? 지금 중도독재 우리가 다 시대였고요. 아시다시피 네. 보도지침으로 언론 이 지금 뭡니까 이거 언론에 재갈을 네. 물렸고요. 뭐 땡전 뉴스가 예,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는 또 이 뭡니까 이 재벌로부터 정치 자금 받아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인 축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뭐 상당히 그러니까 이 정치는 실종되고 네.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서 완전히 국민을 억누르는 그러니까 완전 히 위장된 일종의 안정, 사회적 안정 뭐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과연 본인이 생각하는 헌법 가치하고 맞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그 망은 실언에 흐르는 기조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을 때는 야 철학이 좀 빈곤한 게 아니야? 철학이 아예 없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과연 있다는 철학 자체도 상당히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불식을 빨리 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 설사 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중도 확장성에 상당한 장애가 문제가 될 생길 수 수가 있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발언 자체가 철학, 말씀해 주신 거 철학과 인식에서 기반이 돼서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정말 그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언어는 존재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 총량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윤 총장이 윤 후보가 가장 큰 실수는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공적 영역에서는 일단 말이 좀 정제돼서 나가야 돼요. 네, 사적 네. 영역보다. 정리되게. 근데 정제돼서 나가야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윤 후보가 다변입니다. 말이 길고 많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뭐 자주 시도하다 보면 네. 거기서 뭔가 실수가 실수가 나오고, 나올 수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메시지라는 건 정치 메시지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일관성과 반복이 이 윤 후보에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윤 후보가 처음서부터 이제 정치에 입문하면서 뭔가 자기가 잘해서 득점하려는 것보다는 실점을 줄이는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분이 자꾸 득점에 대한 이제 그 욕심이 생기다 스코어가 보니까 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자꾸 이제 그런 이제 이른바 오버하는 언행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남은 3, 4일 동안이라도 뭔가 잘하겠다라는 생각, 득점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실점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해야지. 약간 수세적, 보수적으로 임해야지 뭔가 공격적인 걸 가지고 그래서 아마 광주 방문도 제가 취소한 것이 네네. 그러한 맥락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실이 더 클 수가 있다라는 템플의 판단이 아마 이런 것을 가져온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어떤 좀 약간 정제되지 못하고 무언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이 인상을 여기에서 불식시키지 않는 한 이 결국은 대선이라는 건 큰 민심의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도가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민심의 바다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굉장히 저는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이제 윤 후보의 마지막 남은 과제 같아요. 사실 이렇게 윤 전 총장이 뭐 윤 후보죠. 이제 윤 후보가 지금 굉장히 뭐 힘들게 지금 이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홍준표 후보는 또 뭐 공약들을 몇 가지 내놨는데 눈길을 끌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뭐 주 52시간 잠정 중단하는 부분이라든지 대학 수능을 이제 연 2회 실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표출이 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스템과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논란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이 정책들은? 홍준표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은 일단 이제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가겠다라는 그렇죠. 그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요. 분명합니다. 예, 원전 같은 경우 뭐 비중을 지금 현재 29%인데 이걸 50%까지 늘리겠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데 이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남북 기본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과연 맞는가?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여러 가지 공약들 중에서 이제 이번에 얘기한 것은 그런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부분과 이제 수능을 2회로 해서 예. 뭐 이런 입학사정관제 이런 걸 폐지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입시 정책도 글쎄 워낙 뭐 입시 정책은 바뀌니까 네, 또 바뀌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저는 좀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그건 뭐 그렇다 해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전술핵 재배치 문제라든지 이 남북 군사합의서 군사합의, 합의 예. 이런 부분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쉽게 사실.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어쨌든 예. 이 한반도 평화라는 측면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그것이 쭉 역대 정부부터 쭉 흘러왔던 흐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흐름 속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어떤 이 핵 문제 부분을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북한이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버리면 그야말로 동북아의 뭐 이 평화에, 무기 네.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 중국이나 미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현실적으로 과연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도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이 어떤 면에서는 신선한 부분이 있는데 예.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과거형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뭐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홍준표 후보도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의 어떤 이 당 차원에서의 검토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경선 후보 때의 공약과 대선 후보의 공약과 여기서 좀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흐름으로 뭐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선전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캠프도 완전히 바꿔야 되고 윤 후보 본인 스스로도 정말 쇄신이 다시 좀. 전부 다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면서 거듭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가서는 그런 불안정성이라든지 시대 인식에 대한 어떤 이 논란과, 논란 네. 이런 것들을 공격 대상이 피할 될 수도 수가 있고요. 없어 보입니다. 어떠세요, 교수님은 그 지금 홍준표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이 예. 뭐 대체적으로 뭐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현 정부를 좀 지우려는 듯한 인상들이 좀 있거든요. 뭐 저는 뭐 그런 차원보다 더 사실 좀 우려되는 측면이 예.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진국 시대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지금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이 그 중진국 시대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겠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폐기하겠다. 또 뭐 주 52시간 노동 그 제도를 네, 그러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예.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중진국 시대의 낡은 관행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상당히 그 장시간 노동. 네, 노동을 오래 하는 그리고 거죠. 또 이게 높은 산업재해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하루 평균 2.4명이 지금 산업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 이것이야말로 중진국 시대의 낡은 제도와 관행이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타파하기 위해서 어렵게 지금 그 여야가 합의를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놨는데 이걸 다시 없애겠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아까 교육제도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뭐 그러니까 수시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수시를 전부 다 폐지하고 정시로만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줄 세우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 이 소위 말하는 입시 지옥이 다시 또 되풀이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들에 대한 그러니까 대안은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근본적으로는 또 제가 상당히 우려한 부분은 바로 전술핵 네, 지금 이제 재배치 배치하는 발언. 네. 것인데 이거는 뭐 한미 간에 지금 미국이 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동맹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렇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라는 명분 자체가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불을 예, 놓겠다. 그리고 맞불을 네. 놓겠다 할 경우에 우리가 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중국하고 우리하고 무역이 상당히 지금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데 중국이 제2의 한한령 아니 그거보다 1차 한한령보다 강한. 훨씬 더한 보복을 하지 않을까.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일본이 그러면 지금 재무장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당연히 재무장 하려고 하겠죠. 아마 그 핵으로 재무장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데 이런 일파만파를 다 고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앞서 그래서 소정숙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만약 후보가 되면 진짜 제로 베이스에서 당의 정책들하고 네. 진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도전인데 사실 지난해 1월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오면서는 뭐 대선 포기라는 식의 발언까지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번 또 세 번째 삼수 도전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말 바꾸기 아니냐. 그때 이제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야권 통합과 정권 교체 디딤돌이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했는데 사실 반은 맞았죠. 또 디딤돌이 됐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말 20%도 안 되는 시절에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하면서 야권 그 정권 통합을 교체에 대한 이제 위해서. 그 네. 이른바 비전을 비췄고 또 그것이 돼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는 그리고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또 역할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 저는 안 대표가 지금 굉장히 전략적 고민을 하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선이 역대 가장 높은 비호감도의 대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선거가 4개월 남았는데도 아직도 중도가 아직도 부동층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25%입니다. 결정을 못 하고 4분의 있는 1이.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걸 노리고 이제 나온 건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야권 통합의 결림돌이다라는 비난들 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이번에 과감한 공약들을 내세운 게 네. 이른바 중간 평가 받겠다. 그리고 그때 내가 총선 치러서 제1당이 안 되면은 과감히 물러나겠다. 네. 사실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헌법에는 5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그렇죠. 안 되는데 왜 이런 파격적인 공약을 들고 왔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판을 흔들면서 한번 내가 진입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된 전략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안 대표가 이런 비난들 다 감내하고 아마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죠. 제가 4차 산업 시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11월 달 한 달의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많게는 뭐 5에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9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 11월 달 이제 11월 5일 날 일단 국힘 후보가 선정돼서 양자간 대결로 일단 진행되겠지만 만일 두 자릿수 지지율에 진입하면 저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두 자릿수로 가면 가게 되면은 일단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단일화 과정 혹은 완주 과정 이 모든 것에 대한 정치적 그런 가능성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야권 통합에 대한 문제, 완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가 있어서 저는 11월 한 달 안 대표가 어떤 일정과 메시지로
정말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가장 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근데 안철수 대표의 지난 대선 도전기를 보면 늘 새 정치를 앞세우고 나왔지만 이게 국민들의 소구를 받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들이 벌써부터 포착이 좀 되고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내세웠던 새 정치 그리고 제3세력의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의 유미함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빛이 발했다. 그동안에 이제 두 번의 대선 그리고 서울시장 출마, 뭐 국회의원 출마 등 많은 일을 안 대표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당도 여러 개 창당을 하고. 예. 하지만 그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안철수 대표가 계속해서 정치적인 몸집을 불려오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처음에 2011년 당시에 그 안풍이 그야말로 엄청난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바람이라 진짜 태풍이었죠, 그건.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은 점점 그런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을 까먹는 이제 그러한 과정으로 이제 보는데 예. 한편으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도 축적이 됐겠죠. 하지만 이번 대선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 양강 구도의 흐름이 이미 잡혔다. 아, 네, 이미. 큰 틀에서 그런 잡혔다. 지금 현재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국민들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예. 많긴 하지만 그것이 제3세력으로 그렇기 간다. 때문에 제3세력으로 간다라고 보는 것은 이번 대선은 좀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지금 뭐 이재명 후보 또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후보로 예상 가능한 두 양 거대 정당의 후보를 놓고 봤을 때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진짜 누구를 찍어야 될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을 찍겠다. 이건 또 아닌 네. 거죠. 어쨌든 정권 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이 두 개의 큰 바람이 부딪히고 있는 그 속이기 때문에 네. 안철수 대표가 이 속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양강이 팽팽하게 갈수록 후반부로 갈수록 예를 들어서 2%든 3%든 그 지지율 자체가 갖고 있는 또 상당한 그 의미가 있겠죠.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팽팽한 상황이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아마 그것까지 내다보고 마지막 순간에서 역할을 특히 이제 하기를. 국민의힘 계열 쪽과의 어떤 야권 단일화 국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매력적인 여러 가지를 네. 시도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가 뭐 자신이 당선되는 게 목표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과연 단일화 과정을 거치게 될지 현재로서는 좀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이제 불과 한 넉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정치권 소식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 최수영 평론가, 소종섭 전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